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용어 정의 중개상물 어려웠고요.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는 6개 중개, 중개업, 중개하고 중개업을 구분해야 됩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중개상물은 토지라고 해서 모두 중개상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돼야 된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리고 법령에 규정 없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권리금 같은 거는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아무런 규정은 없는데 해석상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이런 게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시험은 누가 본다고요?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 아까 서울시장이 준다고 했죠. 국토부 장관이 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요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건 다 사전 의결입니다. 사후 의결은 없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 주는 거 아닙니다.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준다. 자, 응시 자격. 시험 다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시험 본다고요. 미성년자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도, 신용불량자 시험 다 볼 수 있습니다.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전부 시험 볼 수 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FTA 이런 게 제일되면서 외국 차별하면 또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 차별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도 차별 없이 다 시험 볼 수는 있는데 시험을 어렵게 내는 이유가 지금 외국 법인 들어오려고 하니까 시험 쉽게 내면 미국 사람 자격증 따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법인, 대형 법인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만 낼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에는 그래서 이런 게 출제된다. 5년, 3년 이런 걸 말 바꿔서 낸다고요. 나중에 암기할 수 있는 거 이게 3년, 5년 다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정행위. 제가 이거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수능시험은 부정행위하면 1년간 못 보는데 공인중개사는 왜 5년이나 시험 못 보게 하냐.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험 한번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랬더니만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별로 적발된 사람이 없습니다. 수능은 적발됐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하다 적발됐다고 뉴스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못 봤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5년간 시험 못 봐요. 그럼 부정행위하면 무조건 못 보냐? 그건 아닙니다. 부정행위도 적발돼야 되겠죠. 일단 적발되고 나서 본인은 부정행위했음을 시인합니다. 확인서 쓰면 못 봐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행위하다 적발됐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감독관한테 이러면 아예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원래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감독하는 사람은 주로 공무원. 저도 딸이 그 시험 감독하러 가봤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울 때 잘못하면 그 어르신들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욕만 얻어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다고요. 그 젊은 분들은 또 그러면 안 돼. 젊은 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애비 애미도 없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해야 먹히들지 이성적으로 하면 안 먹히들죠. 배 먹은 게 그것밖에 못 배웠냐.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먹히들게 하려면. 자, 시험은 원칙 1차, 2차 구분은 합니다. 구분하는데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식으로 보고 기입형을 가미하고 2차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전부 객관식으로 보잖아요. 단답형 없죠. 그리고 2차는 논문형이 원칙이고 기입형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1, 2차 모두 선택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 2차 같은 날 보는 이유가 2차를 객관식으로 내려고 같이 보고 있다고 했죠. 나머지 시험은 다 2차는 다른 날 보고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만 2차를 원칙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차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랍니다. 지금 현재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 2차 처음으로 태어나서 공부한다면 뭐부터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1차. 일주일 내에 매일 예습 복습하고 이러면 사람이 지쳐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게. 리듬을 타야 되겠죠. 좀 쉬는 날도 있고, 공부하는 날도 있고, 그래야지 매일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러면은 못 버틴다고 지쳐가지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예습 복습을 하려면 1차 위주로 하시라고 지금 1, 2월은 일단 이달, 다음 달은 민법하고 학개론 2과목 위주로만 하시고, 물론 공법 하셔도 되는데 공법은 내용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공법이 뭐 이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법은 똑같다 했잖아요. 그냥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냐 국토부 장관이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공법은 나중에 암기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학개론이나 민법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공법이 사법이 더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공법보다 사생활이니까 판례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1차 불합격한 자 2차 시험 모였는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 합격했으면 2차 채점 해요 안 해요? 소용없다 했잖아요. 채점해도 1차 불합격하면 2차 돼도 채점 하냐고 안 하냐고요? 합니다. 채점. 산업인력공단에 다 몇 점 받았는지 몇 점 받고 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채점은 해요. 채점은 하지만 무효니까 효력은 없다고 소용없다고요. 채점해봐야. 채점은 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 점수는 다 알 수 있어요. 몇 점 받고 떨어졌는지. 그리고 뭐 또 내가 적은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 하면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시험지 원안도 보여줘요.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봅니다. 1회 이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5회 추가 시험 봐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제가 추가 시험 보냐. 매년 본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하는 소리가 매년 본다고 했지 매년 한 번 본다는 소리가 어디 있냐. 2번 보든 3번 보든 네가 왜 이러더라고요. 그 저같이 항의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매년 1회 이상이니까 2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상관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요. 예외적으로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가지고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0번 봐도 되고요. 100년 동안 한 번 봐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 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매년 한 번씩 무조건 본다는 X라고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1회 이상이니까 2번, 3번 볼 수도 있다. 참 법이라는 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낀 게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 어원이 이게 삼수자, 물수자잖아요. 물 흘러가듯이 갈 것자거든요. 한자 어원은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이라고요. 근데 제가 커서 법을 공부해 보니까 법이라는 게 이게 통치 이데올로기인 것 같아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나쁘게 보면. 그 법이 항상 진리에 부합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다수당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수당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시험을 100번 보든 한 번은 안 보든, 한 번 100년 동안 안 보든 공무원이 책임은? 국가나 공무원이 책임지는 건 없어요. 법에 보면. 헌법에는 보면 국가는 뭐 예를 들면 경자유준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농지에 대해서는 경자유준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가 노력 안 한다고 처벌 규정 없다고요? 공무원들 처벌 규정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시험을 1년에 10번 봐도 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봐도 상관없다. 법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자의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교원 임용고시 이런 거는 2차 시험 떨어지니까 1, 2차 다시 같이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차는 올해 1차 합격하시면 내년에
1차 면제된다고 2차만 보시면 된다고요. 물론 내년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회입니다. 회. 이론적으로는 해라고 하면 X입니다. 해. 왜냐하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니까 해라고 하면 X라고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해, X, 회. 발음도 제가 잘 하기 힘든데 회, 매년 보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1회 이상 시행하니까. 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게 위원회라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각종 위원회가 한 600개 정도 있대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이 위원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거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책임은 안 지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실제 이 정책심의회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손 들으라고. 저도 위원회 한번 참석해봤는데 무조건 손 들고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예, 알겠습니다. 다 찬성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반대하면 다음에 위촉도 안 시켜줘요,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 하면 프로필에 뭐 정책심의회 위원 역임 이런 거 프로필도 한 줄 올릴 수 있고 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 절대 못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그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정책심의회를 둘 수 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둔다 라고 돼 있었는데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둔다, 두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뭐가 차이 나냐면 둔다고 하면 1년에 회의 한 번도 할까 말까인데 둔다고 하면 직원도 배정해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놔야 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겠죠.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직원도 따로 없고 그냥 회의 한 번 할 때 다른 회의실 쓰면 된다고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 시험에 둔다 X.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가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에서 이거 100% 동의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항상 반대 찬성하는 사람은 있다고. 뭐 재건축하자고 하면 100% 동의 안 해요. 그 중에 몇 명은 난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홀수를 한 이유가 가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 만약에 12명이면 6명 찬성, 6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홀수로 해놨다고요. 7명이면 4명 이상 찬성하면 다수결이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거잖아요. 위원장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시험에 말장난이 심해요. 포함 대신에 제외 이렇게 하면 X다. 포함.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하면 X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모든 위원이 아니라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선거하면 다 전임, 서울시장 보궐선거하면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보궐선거에도 처음부터 임기 5년 시작합니다.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 보궐선거로 당선됐잖아요. 그래도 5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한 1년 남았는데 탄핵됐잖아요. 그 대통령만 유일하게 보궐선거를 해도 새로 임기가 시작되고 나머지는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서울시장도 보궐선거로 된 적이 있었죠. 오세훈 시장 옛날에 사퇴 중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시험에 7일 대신에 10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숫자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하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하루 전날 내일 회의인데 그 전날 저녁에 통보해버리면 다른 일 약속 잡아놓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재척 사유라는 것은 재척이라는 것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재척 사유. 즉 그 안건 당사자와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피는 이거 인터넷에 치보면 요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빼달라 하는 게 기피 신청이에요. 회피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데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는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와서 안면 바쳐서 회의에 빠지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재판 받는데 판사가 자기 아들이 피고인으로 왔을 경우 나 안면 바쳐서 아들을 재판 못하겠다. 재척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회피입니다. 이 용어는 형법에 주로 나오는 거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재척, 기피, 회피는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고요. 왜냐면 이게 다른 것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복잡하다고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 즉 보정 설정 금액을 2023년 1월 1일부로 2배로 올렸는데 이런 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보수 올리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전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그 시험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X입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중개보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안 따라도 돼요. 근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는 이유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시험 문제가 다르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내라 하는데 서울은 더 어렵게 내겠다. 이건 안 된다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제 다 같이 객관식으로 내라 이렇게 심의 의결했는데 서울은 우리는 주관식으로 보겠다. 이거 안 된다고요. 근데 저도 경기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서울 자격증이 없어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 대한 컴플렉스가. 왜냐면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실력도 없나 보네. 경기도서 딴 거 보니까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 똑같은데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손님이 복덕방 사기치는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똑같습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똑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시도의사는 문제 똑같이 내라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더 어렵게 내겠다. 이거 안 된다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자, 출제위원 임명인데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신뢰도를 즉 부정행위를 하면 만약에 문제 빼돌렸다 이렇게 하면 출제위원이 그 사실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주로 대학 교수들이니까 총장한테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의사에게도 통보합니다. 왜?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을 위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아까 5년 동안 시험 못 본다 했죠?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도 5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5년인데요. 제가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번 부정행위하면 영원히 아웃이래요. 사실은. 출제위원 들어가면 비밀 서약서를 적어요. 절대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소리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거. 그 책 뒤에도 프로필에 뭐 출제위원 역임 이런 거 안 적는다고 다 써요. 근데 보면 교수님들 책에 보면 출제위원 이런 거 많이 적어 놨어요. 그렇게 적어 놓은 걸 만약에 산업인력공단사 알면 그다음부터는 출제위원 위촉 안 해요. 자, 부정행위한 수험생이나 부정행위한 출제위원이나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다. 자, 시험 공고입니다.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실제 지금 벌써 사전 공고라고 해가지고 시험 날짜 다 나와 있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법에는 없는데 그 내부 규정으로 정해놨어요. 10월 옛날에는 처음에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5주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10월 달이. 그래가지고 4주에 볼 건지 5주에 볼 건지 논의를 하다 결국 5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정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일요일 날 봤어요. 옛날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1995년도 8회 시험 이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토요일 날 다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격주 휴무되고 이랬어요. 제가 좋은 회사 다녀가지고 격주 휴무했어요. 격주 휴무. 토요일 한 번씩 쉬었었어요. 중간에 2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요즘은 토요일 근무 거의 안 하죠. 이제 요즘은 토요일 날 보는데 옛날에는 일요일 날 봤다고 시험을. 초창기 때는 한 10회 때까지는. 자,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인데 시험에 전년도 말까지 이렇게 출제됐어요. X입니다.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된다. 지금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들어가면 계략적 그 사전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지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본다는 것.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90일이라는 숫자, 2월 말까지라는 숫자 여기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2개월이라는 말은 많이 몇 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보려면 공짜로 보는 게 아니라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 수수료 내는데 만약에 초과해서 냈다면, 수수료를 초과해서 냈다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옛날에는 보면 세금 같은 것도 저도 옛날에 재산세를 2번 낸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뭐 이게 가상계좌나 이런 데 내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은행 가서 또 치료 온 거 가지고 한 번 더 내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낸 건 다시 돌려주더라고. 근데 요즘은 아예 한 번 내면은 전산에서 바로바로 떠가지고 받지를 않더라고, 요즘은. 그리고 만약에 재산세를 뭐 언제부터 내요? 9월 16일부터 내나? 예? 7월 16일부터 내요? 7월 16일부터 지금 언제 내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7월 16일부터 말까지 상반기 거 보통 한 번 내면 이때 낼 때 고지서는 한 7월 10일 정도 되면 미리 와요. 그 미리 고지서가 오면 미리 7월 16일 되기 전에 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더라고. 못 내요. 딱 16일부터 낼 수 있더라고. 고지서는 미리 와도 낼 수는 없어요. 요즘은 전산이 잘 돼가지고 바로바로 뜨던데 모르고 옛날에 저는 2번 내가지고 한 번 돌려주더라고요. 과오나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내면 다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간의 기책 사유로 시험을 못 보면 다 돌려준다. 시험 시행기간의 기책 사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려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돈 28,000원인데 1, 2차 같이 보면. 근데 그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28,000원.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하는 거고,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 28,000원 했어요. 올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최근 한 10몇 년 동안 계속 28,000원이었어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원서 접수 기간이 한 5일 정도 줘요. 그러면 1일 날 접수했다가 5일까지면 그 마지막 날 취소해도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다 안 돌려줍니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나면 빈자리 접수, 추가 접수를 받아요. 추가 접수. 뭐 한 사람 추가 접수 받는 거예요? 취소한 사람. 원서 처음 접수했다가 시험 안 본다고 하면 빈자리 어차피 남는 거잖아요. 그 빈자리 추가 접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빈자리 추가 접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서울에 빈자리 안 나면 없는 거예요. 제주도 빈자리 하나 나면 제주도 가서 시험 봐야 돼요. 만약에 원서 접수가 뭐 7, 8월 이 정도 돼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첫날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집 근처에 있는 학교 다 차면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접수 못 해요. 마감됐다고 끝나요. 그러면 좀 멀리 가야 돼요. 어떤 분은 제주도 가서 시험 본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 근처에. 이 컴퓨터로만 해.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는 가서 그냥 산업인력공단에 학원에서 단체로 가서 접수하고 했거든요. 요즘은 단체 접수 안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무조건 인터넷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9시 땡 하면 그냥 PC방에서 막 컴퓨터 그 빠른 거 해놓고 해버리니까 거의 접속 자체가 안 되다가 좀 이따 보면 마감됐다 끝나고 없고 그래요. 그만큼 치열해요. 예? 아이, 못하진 않아. 근데 가까운데 없으면 일단 먼 데라도 해놨다가 또 하루 지나면 또 막 생겨요. 왜냐면 사람들 했다가 또 옮기고 이러면은 일단은 좀 멀어도 접수는 해놔야 돼, 첫날. 그랬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보면 또 집 근처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시험은 봐요. 못 보면 산업인력공단에 큐넷 전화해가지고 자꾸 항의 전화하면 또 학교 하나 더 늘려주고도 그래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접수 못해가 시험 못 볼 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평균. 그 대신에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안 되죠.
40문제인데 한 문제에 2.5점입니다. 최소한 16문제는 맞춰야 돼요. 15문제 맞추면 과락 나오는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그러면 1차 한 과목 과락 나오면 다 떨어진 거죠. 다른 과목 다 100점 받아도 소용없죠. 2차 과목도 원칙은 절대평가고요. 예외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는 9회 때까지 상대평가 했었어요. 저는 상대평가 할 때 시험 봤어요. 1회 때 6만 명 뽑았고요.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2년에 3,000명 정도 뽑았어요. 대략. 그러다가 10회 때부터 15,000명 정도 뽑고 10회부터 지금 34회까지 최소한 15,000명 이상은 합격했습니다. 34회 때도 15,000명 합격했어요. 15,000명은 다 합격했어요.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수능 빼고는 아직까지는 제2의 수능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10,000명 넘게 합격하는 시험 없잖아요. 다른 거는. 그래서 올해는 2차도 원칙대로 절대평가합니다. 만약 상대평가 하려면 미리 몇 년 전부터 벌써 상대평가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상대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하는 대신에 이제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서 상대평가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겠다는 게 지금 국토부 방침입니다. 갑자기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난이도를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해라도 빨리 따야 되겠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자격증 교부입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험에는 이거 1개월 이내에 대신에 2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출제됐어요. 기출문제에.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개업을 해보고 취직도 해봤는데 개업해보니까 그 공무원이 보는 컴퓨터에 그 세월이라는 행정전산망이 들어가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2번 딴 거 다 나오더라고. 어디서 땄는지. 그 전자적 처리가 다 전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처음에 자격증 줬던 사람이 재교부합니다. 다시 줍니다. 분실하면. 그럼 여러분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자격증 받았다가 인천광역시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인천에서 분실해도 인천시장한테 가서 자격증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한테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격증 재교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재교부 한 다음엔 X라고요. 인천에서 중개업하면 인천이 시장이 사무소 관할이잖아요.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처음에 줬던 사람이 다시 재교부 한다고요. 부산에서 자격증 따가지고 서울에서 중개업해도 되죠. 그럼 분실하면 서울서 분실해도 부산시장한테 다시 가야 된다고 받으려면, 재발급 받으려면. 예? 처음 들었다고요? 처음 교부받는 네, 처음 받았던 사람한테. 처음 받았던 사람한테 가야지. 서울시장한테 받아놓고 인천시장한테 가서 재발급 해달라면 난 준 적이 없는데 뭘 다시 달라는 말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소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주소 상관없고 주소를 부산으로 옮겨도 서울서 자격증 받았으면 서울로 와서 재발급 받아야 돼. 처음에 줬던 시도의사한테. 재교부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처음에 자격증을 줄 때는 합격하면 수수료 X 안 내고 공짜로 준다. 그런데 분실해가지고 다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된다고 따가지고 빌려주면 1.1이 이게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격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빌려주면. 요게 2023년도에 신설된 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만 처벌받았는데 이제 빌리는 걸 소개하는 사람도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약 11만 8천 명 중에서 한 2, 3만 명이 빌려준 걸로 의심하고 있더라고. 국토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현업에 있을 때 빌려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딸 자격증으로 하고 가족 자격증으로 하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샅샅이 뒤지면서 막 조사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문제는 민원이 제기되면 손님이나 누군가가 여기 빌려줬다. 민원 제기되면 나와서 조사할 수 있겠죠? 저는 신고 못 해봐서 빌려주는 거 알아도 하면 왠지 내가 하는 걸 알 것 같아서 무서워서 보복당할까봐 못 해봤어요. 많아요, 현업에서 보면. 왜냐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격증 못 따가지고 자녀들한테 따라고 해가지고 자녀들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개업은 안 했지만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명함에 공인중개사 3개 다녀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 대표자, 사장, 회장,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런 유사명칭, 대표를 쓰거나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한 4문제 정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이 사실은 출제 문항수로 보면 적은 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훨씬 더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 주부터예요. 오늘 가장 어려웠던 게 목적은 시험에 지금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됐다고 해서 21회 때 그냥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웃겨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뭐였어요? 자격증만 딴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 자격증 따가지고 장롱면허가 가지고 있으면 업무 못해요.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맞아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목적을 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하면 틀려요. 무조건 법조문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된다고요. 개업, 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직원도 포함이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보조원은 포함 안 되잖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이제 요게 요거 시험에 한 문제, 여기는 한 문제 서식은 최소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3문제는 나옵니다. 4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하고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요.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토지라고 무조건 어려운 게 그냥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시험에 토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미채굴, 광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예요. 미채굴, 광물도 어떻게 보면 땅속에 있는 건 토지잖아요. 일종의 토지잖아요. 미채굴, 광물 이런 건 토지라 하더라도 땅속에 있다 하더라도 광물 채굴권이 국가의 권능이기 때문에 개인이
만약에 사유지에 개인 땅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개인 거면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가 마음대로 개발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이거는 국가가 채굴권이 있는 걸로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축물이 다 중개상물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청 건물, 청와대 건물 이런 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고, 또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 아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다. 그러나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지만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임목은 등기된 나무가 임목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상물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임목 전체, 임목이면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임목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고 이 중에서 하나만 따로 뽑아가지고 중개상물 되는 건 아닙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될 뿐이지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는다. 거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어렵고,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냥 내용만 기억을 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간은 시도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다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거는 부정행위 5년, 자의 취소 3년 시험 못 봅니다. 출제위원도 부정행위 하면 3년 시험, 5년 시험 출제위원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지금 제도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숫자를 보면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시험 원서 접수했다가 원서 접수 만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에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7일 전까지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숫자, 예, 거의 다 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론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애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다음 주에 중개상, 아까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했잖아요. 등록이라는 게 등이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하고 똑같아요. 기록할 녹자입니다. 등록대장에다가 이분 개업공개사라고 등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 변호사도 등록하고 공인회계사 전부 다 법무사, 세무사 다 등록합니다. 전문 직업인들. 의사,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도 등록증 걸려 있어요. 그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 자격증만 땄다고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이제 중개업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돼요. 장부에 올려야 그때부터 개업공개사예요. 등록 절차, 시험에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최소한 두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한 문제, 겸업제한 한 문제, 고용인 한 문제, 인장등록 한 문제, 휴폐업 한 문제, 5문제, 7문제. 오늘 한 게 3문제, 4문제인데 지금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하면 지금 7주 강의를 합니다. 7주를 강의하면 한 번에 5문제 있어요. 6문제 정도 해야 돼. 그래 6, 7, 42, 5, 7, 35 이렇게 되잖아요. 40문제 하잖아요. 그럼 한 6문제 가까이 한 주에 공부를 한다고. 그럼 오늘은 적은 편이 3문제 내지 많아야 4문제니까. 그 다음 주가 7문제, 그 다음 주 7문제, 8문제. 이제 다음 주부터 연속해서 계속 앞으로 3주 동안 하루에 한 8문제 이상씩 공부를 한다고요. 너무 지금 예습복습 공인중개사법 지금 하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수업만 들으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암기해도 된다고. 7일, 10일 이거 뭐 지금 암기한다고 시험 볼 때까지 가냐고 또 까먹지. 그러니까 학계론 민법 위주로 예습복습을 하는 게 좋다고. 지금은 좀 관념적인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공법도 물론 시간 많이 걸리지만 공법도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뭐 이런 거 숫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법도 이게 다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개계약 빼고는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례는 별로 없어요. 건축법상 허가받아라고 돼 있는데 뭐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처벌한다 딱 규정돼 있는데 그거 뭐 그게 소송할 게 없잖아요. 명확하게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니까.
자, 요런 이제 미리 제목만 보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잠깐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